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단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삭막한 은행 안 사람들이 오가는 속에서 건넨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아가씨 서유는 당시 자기 앞에 서 있는 남루하고 악취나는 남자가 훗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시나요? 인생은 가끔 이렇게 짓궂은 상황을 연출하곤 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날 저녁 6시, 한남동 최고급 저택의 널찍한 식당을 상상해 보세요. 별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긴 식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한 사람만이 앉아 있습니다. 태준, 68세, 태양그룹 회장. 이름만 들어도 위풍당당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후광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정도로 고독한 노인이 보일 뿐입니다. 그는 은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금속이 도자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날카롭고 건조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는 옛날에 그의 아내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늘 인자하게 웃으며 물었죠. 여보,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이제 그녀가 떠나고 텅 빈 의자를 보니 가슴이 시립니다. 태준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탁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봅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참 아름다웠죠. 지금보다 돈은 적었지만 웃음소리는 몇 배나 더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외동아들이 들어옵니다. 민규, 32세 장래가 촉망되는 후계자입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아 얼굴이 선하고 훤칠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준 회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합니다. 무슨 일이지 뭐. 결혼하고 싶습니다. 태준 회장의 손이 멈칫합니다. 물컵을 탁재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좀 세게 놓았군요. 눈썹이 꿈틀합니다.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가 보이는 경계심 같은 것입니다. 누구랑? 그가 짧게 묻습니다. 민규는 평생의 용기를 다 끌어모으듯 깊게 숨을 아십니다. 이름은 김서윤입니다. 29세. 우리 태양은행 직원입니다. 태준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은행 직원이라면 나쁘지 않군. 적어도 그룹 계열사 직원이니까. 하지만 그 다음이 청천벽력입니다. 민규가 말을 잇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침묵.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감돕니다. 태준 회장의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집니다. 공기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워지는 느낌 아시나요? 바로 지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가정 환경이라는 게 없는데 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쇳소리를 내더니 이내 비웃음 가득한 냉소를 터뜨립니다. 너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냐?
민규의 어깨가 떨리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 많지 단호합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따뜻해. 태준 회장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아들놈. 너는 이 잔혹한 세상이 따뜻함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느냐? 사랑이 밥을 먹여주냐? 사랑이 이 수조 원짜리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의 세상은 그럴지 모르죠. 민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갑 두께로 권력으로 재는 세상. 전 지긋지긋해요. 저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태준 회장은 주먹을 꽉 쥡니다. 화가 나죠.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기업을 누구를 위해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저런 소리를 하다니. 그는 화를 억누릅니다. 내 신분을 잊지 마라. 너는 후계자야. 그런 나약한 감정 노름으로 가문을 세울 수는 없다. 그리고 민규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보수적인 노인의 시커먼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을 겁니다. 쿵 뺨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태준 회장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 집안에서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금기입니다. 민규도 알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어머니를 제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태준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격하지 않고 처량하게 들립니다. 그래. 내 어미는 늘 그런 사람이었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그는 아내가 그립습니다.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민규가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여기까지 듣자 태준 회장은 고개를 돌려 캄캄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만해라. 나가봐. 민규가 나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깁니다. 태준 회장은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또 나를 혼냈겠지. 너무 모질게 굴지 말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발을 옮깁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고아 말단 은행 직원, 과연 이 집안 며느리로 자격이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그분의 위치라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고 속물적인데 그 여자가 아들을 사랑해서 접근한 건지 막대한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태준 회장은 평생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며 누구보다 자신의 사람 보는 눈을 믿어왔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고인이 된 아내의 목소리가 맴돕니다. 여보, 육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날 밤 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그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 비밀 금고를 엽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 같은 건 없습니다. 낡고 헐어서 표지가 찢어진 일기장 한 권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살결을 만지듯 일기장을 쓰다듬습니다. 지수야, 당신이 떠나고 나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 그가 속삭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다. 책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에서 멈춥니다.
옛날 부부와 어린 민규가 한강으로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땐 가난해서 주먹밥을 먹고 자전거를 탔지만 왜 그리 다들 표정이 밝은지, 볼에 김치 국물을 묻힌 어린 민규를 보며 태준 회장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것이 온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즐거운 나들이였습니다. 그 후 그는 돈 버는 데만 몰두했고 그러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는 아내가 쓴 일기장의 마지막 줄을 읽습니다. 태준 씨, 당신은 이제 가진 게 너무 많지만 점점 포용하는 법을 잊어가는 것 같아. 두려워요. 훗날 우리 아이가 크면 따뜻한 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귀하니까요.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포용이라고. 내가 돈과 권력 말고 무엇을 포용했지. 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회장의 머릿속에 엉뚱한 계획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는 별채에 있는 낡은 창고로 내려갑니다. 수십 년간 손대지 않아 먼지 투성이인 물건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는 뒤지고 파헤칩니다. 마침내 낡은 작업복 점퍼 하나를 꺼냅니다. 그가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입던 기름때가 묻고 소매가 다 해진 옷입니다. 이게 아직도 있었군. 그는 비싼 실크 잠옷을 벗고 냄새나고 곰팡이 핀 그 옷을 걸칩니다. 낡아 빠져 밑창이 다른 안전화를 찾아 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백발머리를 헝클어트립니다. 일부러 허리를 구부려 지치고 쇠약한 척 해봅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 누가 태양그룹 회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저 피하고 싶은 꼬질꼬질한 노숙자 노인일 뿐입니다. 아주 좋아. 이 정도면 귀신도 못 알아보겠어.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지갑과 블랙카드 골드카드를 모두 빼놓습니다.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잔돈 몇 장과 동전 몇 개만 찔러 넣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의 행복에 대한 답을 찾으러 가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돈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지 않고 이 세속적인 눈으로 직접 서윤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진심이라면 내가 거짓골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겠지. 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그는 차고를 나섭니다. 찬바람이 얇은 옷 속으로 파고들어 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마치 아내가 했던 말처럼요. 잃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이번 여정에 그는 권력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평생의 의구심만 가져갑니다. 과연 그 젊은 아가씨가 이 혹독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또다시 인간의 본성에 실망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나요? 태준 회장의 넓디 넓은 차궤는 고급 외제차들이 1km로는 늘어서 있습니다. 독일차, 이탈리아차 먼지 하나 없이 번쩍거립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 차들을 모두 지나칩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구석 먼지 쌓인 국산 중고차가 있는 곳으로 곧장 갑니다. 30년 된 차입니다. 그와 고인이 된 아내가 한 푼, 두 푼 모아 샀던 첫 차입니다. 운전석에 앉자 낡은 가죽 냄새가 코를 찌르며 추억을 소환합니다. 키를 돌립니다. 엔진이 쿨럭쿨럭 하더니 투박하게 굉음을 냅니다.
최신형 차들의 조용한 시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새벽 3시 그는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갑니다. 한강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살을 애는 듯 차갑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운전하면서 그는 중얼거립니다. 민규야, 내 사람 보는 눈이 엄마를 닮았기를 바란다. 서윤이라는 그 아가씨가 정말 내 말처럼 특별한지 어디 한번 보자. 다음날 아침 9시 여의도 태양은행 지점문이 열리자마자 특별한 손님이 들어옵니다. 특별하다는 건 그가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기름때 묻은 점퍼 찢어진 바지단 진흙투성이 안전화. 바로 노숙자로 분장한 태준 회장입니다. 그는 리얼함을 위해 창고 먼지까지 얼굴에 좀 발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변 고객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준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로 대기석으로 가서 몰래 3번 창구를 관찰합니다. 그곳에 젊은 아가씨가 있습니다. 높게 묶은 머리 맑은 얼굴. 명찰에는 김서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 아가씨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쾅은행 문이 다시 벌컥 열립니다. 한 여자가 태풍처럼 들어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 모피 코트 팔에 걸린 명품 가방. 또각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귀를 찌릅니다. 야, 지점장,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객장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VIP야. 신미란 이사라고. 내가 이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맡기는데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그녀는 가방을 책상에 쾅 내리칩니다.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금방이라도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 험악합니다. 젊은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 눈치만 봅니다. 태준 회장은 구석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봅니다. 이거 흥미롭군.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가장 골치 아픈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됩니다. 모두가 떨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서윤입니다. 그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다가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객님,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내 돈 어디 있어? 오늘 당연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어야지. 신 이사가 소리칩니다. 이때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옵니다. 이맨 식은 땀이 송골송골합니다. 그는 새우처럼 허리를 굽힙니다. 아이고, 신 이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서윤에게 돌아서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너는 빠져 저분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 젊은 아가씨가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나요? 겁먹고 물러설까요? 천만에요. 서윤은 고개를 들어 지점장에게 단호한 눈빛을 보냅니다. 지점장님, 제가 응대한 고객이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객에게 돌아서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즉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잠시 후 그녀가 고개를 들어 모니터를 고객 쪽으로 돌립니다. 이사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자동 이체 대기 상태입니다. 이사님,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내일이라서 오늘 돈이 입금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님이 멈칫합니다.
뭐라고? 여기 보세요. 서윤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마치 가족에게 말하듯 상냥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절대 지적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시스템상 내일 아침 9시에 입금된다고 나옵니다. 이건 처리 날짜 차이일 뿐이지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손님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하얗게 변합니다. 날짜를 착각한 걸 깨달은 거죠.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이때 다른 사람 같으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괜찮습니다. 바쁘시다 보면 누구나 착각할 수 있죠. 오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바로 다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님은 말문이 막힙니다. 험악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는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리고 서둘러 나갑니다. 은행 앞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태준 회장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법이군.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이 오를 때도 거만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나 가면을 쓰니까요. 한 번 더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분비는 인파 속에 섞여 노숙자 노인은 다시 사라집니다. 며칠 후 금요일 오후, 태준 회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를 더 깊게 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며칠 안 씻은 듯 얼굴은 꼬질꼬질하며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경비원이 막아섭니다. 이봐요. 영감님 어딜 가요? 여기는 구걸하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통장을 찾으러 왔는데 태준 회장은 일부러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통장은 무슨 신분증은 있어요. 아이 참 빨리 나가요. 손님들 많으니까.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합니다. 솔직히 이런 장면 현실에서도 많이 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바로 그때 서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가 다가와 경비원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합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고객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남루한 노인에게 돌아서서 상냥하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그녀는 더러운 옷차림에 전혀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그를 의자로 부축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뛰어갔다 오더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밉니다. 일회용 종이컵이 아니라 번듯한 머그잔입니다.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찻잔에 온기가 손을 타고 태준 회장의 가슴으로 퍼집니다. 그는 젊은 아가씨를 보며 마음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는 찢어진 비닐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 아니 낡아 빠진 통장 겉표지를 꺼냅니다. 이게 아직 쓸 수 있나 아가씨? 너무 오래돼서. 서윤이 받아서 꼼꼼히 살핍니다. 네, 그럼요. 원금이랑 이자가 그대로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새 통장으로 재발급해 드리고 확인하기 편하시게 휴대전화에 앱도 깔아드릴게요. 태준 회장은 또 다른 소품을 꺼냅니다. 액정이 박살나고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스마트폰입니다. 내가 늙어서 눈도 침침하고 이런 최신 기계는 쓸 줄 몰라. 서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르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의 폰에 데이터가 없자 그녀는 주저없이 자기 최신 폰을 꺼내 핫스팟을 켜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줍니다. 사소한 거지만 많은 걸 말해주죠. 그녀는 본인 인증부터 비밀번호 입력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치해 줍니다. 어르신 다 됐어요. 이제 비밀번호만 넣으면 잔액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태준 회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거 참, 아가씨가 말할 땐 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단 말이야. 머리가 나빠져서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쉴 법도 한데 서유는 서랍을 열어 메모지와 사인펜을 꺼냅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자, 여기요, 어르신. 제가 기억하기 쉽게 그려드릴게요. 이 파란색 그림을 누르세요. 이 네모난 버튼을 누르세요. 아까 정하신 숫자 6개를 누르세요. 그녀는 귀여운 그림 설명이 있는 메모지를 새 통장 겉면에 붙여줍니다. 이제 까먹을 걱정 없으실 거예요. 태준 회장은 종이를 보고 아가씨를 봅니다. 20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실적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오락가락하는 남루한 노인에게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그가 툭 내뱉습니다. 감동해서 목소리가 정말로 떨립니다. 내가 아가씨 시간을 너무 뺏었잖아. 서윤이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의 눈빛이 슬프면서도 묘하게 따뜻해집니다. 어르신도 누군가의 가족이시잖아요.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혹시 은행 갔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때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셨을 것 같아서요. 제가 도와드리는 건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은 늙은 회장의 심장에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책임감이나 규정 때문이 아니라 인간화의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태준 회장이 이러시려는데 그녀가 초콜릿 몇 개를 손에 쥐어줍니다. 날씨 추운데 이거 드시고 당 충전해서 가세요. 태준 회장은 초콜릿을 꽉 쥐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문을 나섭니다. 그는 바로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을 들킬까 봐서요. 은행을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합니다. 알고 보니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군요. 친절을 연기할 필요 없이 몸에 밴 사람들 말입니다. 민규야 바보 같은 아들놈. 이번엔 네가 이겼다. 너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냈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준 회장은 답을 얻었지만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늙은 회장의 머릿속에 더 큰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거지 노인이 진짜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지켜봅시다. 은행을 나온 태준 회장은 길모퉁이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옷깃을 여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여직원이 준 초콜릿 몇 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고작 그 사탕 몇 알을 쥐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웠거든요. 그가 매일 결제하는 돈 뭉치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하고, 그런데 얘야 이 세상은 참으로 혹독하단다. 마음씨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순한 사람을 보면 세상 풍패에 휩쓸릴까봐 더 겁이 나죠. 그의 아내 지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람을 믿어서 평생 손해만 봤습니다. 그는 미래의 며느리가 그 전철을 밟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노인을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녀의 용기를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려면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짱이 있어야죠. 며칠 후 태준 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통장을 찾는 오락가락하는 노인 역할이 아닙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었지만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꽉 쥐고 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돈입니다. 오전 10시 은행은 한산합니다. 그는 3번 창구로 돌진합니다. 날씨는 살을 애는 듯 추운데 얼굴은 사색이 되어 땀을 뻘뻘 흘립니다. 아가씨, 아가씨, 송금 빨리 송금해줘요. 서유는 그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녀가 웃으며 인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준 회장은 봉투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유리 칸막이 밑으로 덜덜 떨며 밀어 넣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공포에 질린 척합니다. 여기로 당장 보내줘.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쳤대. 당장 합의금 안 보내면 감옥 간대. 그 말을 듣자 서윤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어 계좌번호를 훑어보고는 공포에 질린 노인의 눈을 바라봅니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진지해집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누가 전화했나요? 경찰이라고 했어. 빨리 해줘. 아가씨, 시간 없어. 태준 회장이 소리치며 책상을 탕탕 칩니다. 그의 영위력은 정말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유는 송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구 밖으로 나와 노인 바로 옆에 앉아 떨리는 손을 잡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으세요. 경찰은 절대 전화로 합의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사기예요. 보이스피싱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고.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요, 어르신. 아드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태준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나는 번호를 못 외워 혼자 산단 말이야. 이때 옆 창구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여직원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서윤아 고객이 보내달라는데 그냥 보내드려. 뭐하러 복잡하게 해? 진짜 급한 일이면 어떡하려고.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소란을 보고 인상을 씁니다. 무슨 일이야? 고객이 송금해 달라잖아. 빨리 처리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보세요. 상사의 압박, 동료의 눈초리, 거기다 소리 지르는 노인 고객까지. 다른 사람 같으면 혀를 차며 대충 처리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서유는 다릅니다. 그녀는 상사를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냅니다. 지점장님, 이 계좌는 이미 여러 번 의심 신고된 계좌입니다. 이건 확실히 사기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자금을 잃게 놔둘 순 없습니다. 너 미쳤어. 고객은 왕이야. 해달라면 해드려. 지점장이 고함을 칩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꿋꿋합니다. 안 됩니다. 제 일은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이 돈은 어르신의 목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태준 회장에게 돌아서서 애원하듯 간곡하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보내지 마세요. 이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제가 지금 바로 경찰에 확인해 드릴게요. 태준 회장은 멍해집니다. 그는 젊은 아가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 눈에는 계산적인 마음도 상사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오직 낯선 노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정말, 정말인가? 아가씨, 그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정말이에요.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해요. 태준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네. 아가씨를 믿지. 서유는 청은망은 짐을 내려놓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확인 전화를 걸었고 예상대로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자 태준 회장은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서유는 지점장에게 불려가 혼나고 있습니다. 분명 박살이 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그녀의 꼿꼿한 등을 보며 그는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문을 나서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 정말 대단하군. 그가 중얼거립니다. 상사에게 맞서면서까지 옳은 일을 지키다니. 지수야, 성격이 당신이랑 판박이야. 고집불통이지만 그게 맞아. 그의 마음속 의심의 벽은 이미 반 이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그 주 토요일. 태준 회장은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지 분장이 아닙니다. 평범한 등산복을 입고 동네 아저씨가 운동하러 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양평 외곽의 허름한 보육원으로 향합니다. 이 보육원은 하늘재단 소속입니다. 이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욱신거립니다. 옛날 아내가 만든 자선재단이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 돈 버느라 바빠 잊고 살았습니다. 낡은 건물 벗겨진 페인트, 녹슨 그네를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아내가 가장 아꼈던 곳이 이렇게 황폐해지다니. 그런데 저기 낡은 벽돌, 마당 한가운데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서윤입니다. 그녀는 은행 유니폼도 입지 않았고 화려한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빠진 청바지에 두툼한 패딩 점퍼, 머리는 대충 묶었습니다. 그녀는 흙바닥에 털썩 앉아 크레파스를 들고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우리 엄마 그렸어요. 한 여자아이가 삐뚤빼뚤한 그림을 자랑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우와, 엄마 머리카락이 정말 예쁘다. 나중에 엄마 오시면 선물해 드리자. 그때 뛰어놀던 남자아이가 넘어져 앙하고 웁니다. 서윤은 크레파스를 내던지고 달려갑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상처에 호호 입김을 불어주더니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익숙한 손놀림, 마치 내 자식이 다친 듯 안타까워하는 눈빛. 우진이 용감하잖아 또. 선생님이 호해줄게. 태준 회장은 늙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30년 전 기억이 밀려옵니다. 옛날 아내도 어린 민규를 꼭 저렇게 달래주곤 했습니다. 저 모습, 저 사랑. 저건 연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후가 되자 서유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고아 소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항상 자기 빵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었답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우리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서윤이 웃습니다. 슬프지만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선생님도 옛날엔 아주 외로웠어. 그때 착한 분들이 선생님 손을 잡아주셨거든.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너희들 손을 잡고 싶은 거야. 그 말을 듣고 태준 회장은 고개를 돌려 뺨에 흐르는 눈물을 몰래 훔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아가씨는 천성이 착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픔이 그녀의 황금 같은 마음을 단련시킨 것입니다. 민규 말이 맞았습니다. 그 녀석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를 찾았습니다. 연민이라는 마음의 부자를요. 그는 조용히 차로 돌아갑니다. 백미러로 보니 낡은 집에 저녁 노을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수야. 그는 지갑 속 아내 사진에 대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이겼어. 그리고 우리 바보 같은 아들도 이겼고. 내가 틀렸어. 돈으로 사람 마음을 재려고 했던 내가 너무 오만했어. 그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립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감시자 역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늙은 태준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 훌륭한 예비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어떻게 될까요? 서유는 그 거지 노인이자 오락가락하던 노인이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충격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그렇게 의심했던 시아버지를 받아줄까요? 이야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반전을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 아침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큰 병고가 생기기 직전에 그 느낌 아시나요? 공기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여의도 태양은행 지점 앞에 검은색 세단 2대가 급정거합니다. 본사 감사팀 사람들이 내리는데 표정이 얼음장 같습니다. 서윤이 막 명찰을 다는데 동료가 속삭입니다. 큰일 났어. VIP 고객 정보가 유출됐대. 감사팀이 내려왔어. 누구 하나 날아갈 거야. 서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침착하게 업무를 봅니다. 바르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떳떳하게 일했으니 무서울 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그리 간단치는 않죠. 회의실에서 지점장 김동욱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고객 정보를 팔아 뒷돈을 챙긴 건 바로 그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잡히자 그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이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김서윤. 지난번 거지 노인 편을 들며 대들었던 그 뻣뻣한 여직원. 잘됐다. 일타쌍핀.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점심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분위기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갑습니다. 여러분, 지점장이 목청을 높입니다. 단서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김서윤 직원이 한 노인과 거래할 때 몰래 정보를 적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서윤에게 꽂힙니다. 전 안 그랬어요. 서윤이 벌떡 일어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그건 사용 설명서였어요. 어르신이 자꾸 잊어버리셔서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지점장이 비웃습니다. 그럼 그 종이는 어르신이 가져가셨거든요. 어르신의 이름도 주소도 그녀는 모릅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지. 그가 책상을 쾅 내리칩니다. 당신은 즉시 정직이야 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해. 당장 여기서 나가. 솔직히 말해서 젊은 아가씨가 초라하게 짐을 챙겨 떠나는 모습, 동료들에게 왕따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녀는 해가 저물 무렵 은행을 나섭니다. 억울하고 치욕스럽지만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르게 살면 하늘이 알아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그 하늘이 지금 회장 저택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태준 회장은 서류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떱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입니다. 모함이야 새빨간 거짓말. 그가 포효합니다. 그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로그인 방법, 송금 방법을 알려주는 귀여운 그림들이 그려진 종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감히 흑백을 뒤집어 씌워 자신의 은인을 해치려 하다니요. 차 대기시켜. 그가 비서에게 명령합니다.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가겠다. 더 이상 관객 노릇은 안 해. 이번엔 내가 증인이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10시. 은행 자동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남루하고 악취나던 노인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신사가 서 있습니다. 몸에 딱 맞는 회색 슈트 반짝이는 이탈리아산 구두 좌중을 압도하는 위험 있는 태도. 그는 아무 말 없이 금장 명함을 내밉니다. 이태준, 태양그룹 회장. 직원들은 이름을 보고 다리가 풀립니다. 사무실에 있던 지점장은 소식을 듣고 뛰쳐나옵니다.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종이 한 장을 찾으러 왔다. 태준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네, 너희들이 훔친 정보를 적었다고 주장하는 그 종이 말이야. 그건 서윤이라는 직원이 나를 위해 써준 사용 설명서다. 은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지점장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럼 그날 그 노인분이. 태준 회장은 다가가서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 형편없는 상사를 내려다봅니다. 듣자 하니 이 지점 예금액이 8천억 원이라지. 오늘 이 사태의 시비를 가리지 못하면 내가 전액 인출하겠다. 당장. 바로 그때 감사팀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지점장의 개인 노트북에서 정보를 판매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그는 치욕스럽게 끌려나갑니다. 떠나기 전 태준 회장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남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건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돈에 눈이 멀지 마라. 그날 저녁 자취방에 멍하니 앉아있던 서윤에게 전화가 옵니다. 복직되었고 공개 사과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만 왜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자신을 도와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민규가 전화를 합니다. 서윤아 준비해. 오늘 저녁 아버지가 식사에 초대하셨어. 서윤은 복잡한 심경으로 남자친구의 본가로 갑니다. 호화로운 거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고개 들거라. 따뜻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듭니다. 그리고 입을 틀어 막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눈앞에 권위 있는 남자의 모습이 그날의 고생스러워 보이던 노인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추운 날 따뜻한 차 한 잔 고마웠다. 태준 회장이 인자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점퍼 때문에 미안하구나. 어르신, 아니, 회장님. 서윤이 더듬거립니다. 태준 회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회장님이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고 부르렴. 아시나요? 그 순간 모든 장벽, 모든 시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과 혹독했던 시험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모든 걸 이겨냈다. 네가 요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내를 닮았어.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구나. 그날 저녁 식사는 지난 10년 동안 이 넓은 집에서 있었던 가장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나누는 웃음소리가 고독의 냉기를 몰아냈습니다. 3개월 후 저택 정원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슈퍼카도 시끄러운 취재진도 없습니다. 오직 가족 친구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이 화동과 들러리를 섰습니다. 신부 서유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다름 아닌 태준 회장입니다. 그는 며느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아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 명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만 이렇게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단다. 소중히 여겨라. 민규가 눈시울을 붉힙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파티가 끝난 늦은 밤, 태준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한 줄을 적어 넣습니다. 지수야, 당신 말이 맞았어. 인간의 위대함은 포용에 있어. 내가 그걸 찾았어. 그리고 약속할게. 앞으로 이 집에는 웃음소리만 가득할 거야.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밖에는 달이 휘영청 밝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는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늙고 지친 마음을 데워주는 건 진심 어린 인간애뿐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작은 온기가 남았다면 주변과 나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